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도 지금 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집값이 네. 막 엄청 오르고 그거를 두고 볼 수 없는 정부가 정 엄청난 정책들로 그냥 억누르려고 하고 있고 네.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정부냐, 시장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누가 이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감을 해야 되겠죠. 결국 상방 압력이 있고 하방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부의 규제 이런 정책들은 아무래도 강력한 하방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면 그 물을 다시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정하고 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시장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수요층 요인, 공급층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인, 그리고 뭐 그 밖에 또 하나를 뽑는다면 거시경제적 요인. 왜냐면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반등하는 흐름,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매매 가격도 상승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런 굳이 따지면 이런 네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서 하방압력 역할을 하겠지만 보면 나머지 세 가지 요인, 아까 수요 측, 공급층 요인, 그리고 거시경제적 요인, 이런 요인들은 부동산 상승 요인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잡을 수는 없겠다. 다만 이제 전제는 반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만 잡는다는 얘기는 수도권은 못 잡고 지방권은 잡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권만 잡는 게 이 정책의 의도인가? 그런 의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원래 재미없잖아요, 이제까지. 이제까지 재미가 없고요. 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면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움직였어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그 오름폭이나 내림폭은 좀 차이가 있어도 같이 움직였는데 2019년부터 일어나는 두드러진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바로 탈동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동조화를 강조했던 겁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매매 가격의 흐름이 전혀 다른 모습을 띠면서 움직인다. 어쩌면 정책에 무관하게 지방은 잡히는 것이고 정책에 무관하게 수도권은 오르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정책이 이것을 시장을 더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부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 부분은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억누르는 그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보유세 관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저항들이 많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리고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낮은 거죠. 더 계속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세를 굳이 차치하고 모든 세금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자한테 많이 물리죠. 근데 그런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지향하는 지향점에 해당되는 복지국가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세금이 훨씬 낮죠. 소득세율도 훨씬 낮고요. 거의 중상층만 돼도 반 정도를 소득세로 냅니다. 그런 유럽형 국가들 보면. 그런 모습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고 부자한테 고소득자한테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세금 내지 마라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 정부의 지향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 지향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때인가입니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제 의견을 냈는데요. 의견은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지만 늘상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빵집의 사장님이 매출액이 줄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알바생 인건비 올려주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많이 떨어졌죠. 2.9%로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가요, 지금 7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대략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우리 GDP, 아까 경제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경제성장률은 이제 GDP의 증가율인데 GDP를 구성하는 품목이 투자, 수출, 소비, 정부 지출. 근데 이 투자 중에 중요한 게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가 지금 7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죄는 이런 노력들은 기업들의 건설 투자 의지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그나마 2020년 예산에 반영됐죠. SOC 투자를 늘리겠다. 건설 투자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가 토목, 그 다음 하나가 건축이에요. 이 건축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아파트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 토목 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누가 공급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잡히겠죠. 근데 동태적으로 움직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공급을 줄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 투자가 한국은행의 전망에도 2020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2019년보다 20년이 나아질 것이다. 2.3%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런데 여전히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토목 투자 부분이 플러스로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얘기는 이 건축 부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건축 부문의 투자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어찌됐든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냐면 유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유동적으로 그 시점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지 나의 생각은 정해져 있고 경제가 흘러가는 거와 무관하게 똑같이 유지한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가격은 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서민들은 그로 인해서 막 박탈감을 느끼면서 네. 이제는 집 뭐 사는 건 포기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불만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네. 이런 걸 또 두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제하는 정책을 또 정부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매번 이게 몇 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 네.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예. 거품이 꼈냐 안 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아직도 많이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에 비교했을 때 더더욱이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부동산 시장을 좀 본다면 전망을 할 때 이제 롱텀한 전망을 할 때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연 증감이 줄었어요. 자연 증분이. 그래서 사망자가 그 출산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자연 증감은 줄었지만 외국인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외국인 유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한 200만 넘는다고 그 정도 것 되죠. 같은데요. 유입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거나 인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거나지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연 증감이 줄었다거나. 근데 인구는 현재 통계청 전망으로 따지면 2028년까지는 증가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을 보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를 좀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결국 공급가를 조정하려는 노력인데, 공급가를 조정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가 반등할 때는 원유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면서 원유 가격이 또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 전망에 따라서 매출 실적을 전망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다고 전망하면 여러 산유국들의 엔지니어링 발주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제 발주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설량도 달라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매매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이 건설사들이 보면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공급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안 하고 다른 사업에 뛰어듭니다. 주로 이제 토목 투자, SOC 투자 사업과 같은 영역에 좀 관심을 더 갖거나 아니면 해외 건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플랜트 건설, 이런 석유화학 발전, 이런 다른 영역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개편해요. 사업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정부의 정책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유세를 적용한다든가 이 압력을 가하면 결국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지역은 이 매수세가 유지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지방 주요 지역들은 매수세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과 수요량에 무관하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걸 대번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미분양 주택 추이입니다. 저는 이제 미분양 주택 추이라는 거시지표를 가지고 매매 가격을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 쌓입니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바닥이에요. 바닥. 역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 주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동조화 현상이고요.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느끼실 만한 이 지금 미분양 주택을 체감적으로 느끼실 만한 것은 공실이죠. 공실. 그 지역에 갔는데 공실이 많다. 그러면 이 지역은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운 거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기초에서 가격을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의 이동을 봐야 되고,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마당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 정부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면서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않을 뿐이지, 이게 없었다면 더 가파랐을 수 있죠. 가파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 한 가지가 거시경제를 봐야 됩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의 향방을 전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돈의 가치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금리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거든요.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경기 부양적으로 완화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저점을 찍고 반등했죠. 그러니까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 이거는 가치라는 논리로 말씀드린 거고, 가치라는 논리 말고 투자 관점에서, 투자 경로로 봐도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굳이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없어지죠.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가잖아요.
결국 또 대외 경제가 이제 불확실한 마당에 굳이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지금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에 버블이 껴있고 네. 정부의 이런 하방 압력 때문에 정책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때문에 네. 부동산이 폭락하는 네. 그런 일들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그것이 2020년이 됐든 21년이 됐든 네.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 안 하시겠네요? 예, 저는 폭락을 볼 수 있는 그 시그널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가계부채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제 추정에는 1,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가 1,560조 원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1,600조 원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마당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규제책 대출 신규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채 위기 문제가 완화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가계부채 위기가 터질까 안 터질까를 보려면 규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1,600조 원 되면 터집니까? 1,700조 원 되면 터집니까? 2,000조 원 되면 터져요? 그걸로 어떻게 가계부채 위기가 날 건지 안 건지를 볼 수 있죠? 그냥 많다는 얘기죠. 그게 근데 또 여전히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많은지를 볼 수 있나요? 그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비교를 하는 여러 잣대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DSR이라고 하죠. 채무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 규모가 소득 대비 얼마나 될까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채무상환 비율이라든가 부실률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이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제가 이 그래프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실률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 기업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상환 비율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 위기의 문제는요, 누군지 아세요? 저소득층의 부채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의 부채예요. 저소득층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부채에 의존을 해요. 근데 그 부채가 또 고금리 부채죠. 근데 지금 소득이 불안정하잖아요. 소득이 불안정한 마당에 이미 부채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부채는 몇백만 원 부채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부채는 몇억 부채고요. 부채의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가 뭐냐면 전체 1,600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상한을 정해도 25%로 상한을 정해도 그 상한에 해당하는 부채에 의존해서 생계비를 마련하고 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의존하니까 또 악순환이 되죠.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 결국 저소득층의 부채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지 전체 부채 규모에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채 그러니까 연체율이라든가 네. 그 부도율이라든가 이거를 저소득층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의 문제는 그것만 정부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에 국한됩니다.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입안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근데 소위 가계부채 매크로 지표로 얘기하는 그 전체 지표로만 보면 결국 이제 채무 상환 능력이 안정적이에요. 집 보유세 강화하면서 채무에 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안정적이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을 봐야지 부채 규모가 크니까 위기야. 조만간 위기가 올 거야. 그거는 500조 원 달성할 때도 위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위기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에 채무 상환 능력과 같은 어떤 그 GDP 대비 부채, 소득 대비 부채 이런 지표를 가지고 봐야지. 근데 안 늘어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 대수 안 늘어나나요? 자산 가치는 안 늘어나나요? 인구는 안 늘어나나요? 나무 모든 것이 늘어나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다고 문제를 삼으면 맹점이 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대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나.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하락한다. 그럼 가계부채 문제 터지죠. 근데 그 너무 큰 가정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래층, 네. 그 소득 하위층의 그 연체율 네.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뭐 준비하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그 뭐 부동산이 네. 뭐 폭락한다든가 네.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시면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광석 가계부채 PDF, 김광석 부동산 PDF, 뭐 이런 식으로 김광석 금리 PDF 다 좋습니다. 그 관련된 그 제가 경제 연구기관을 많은 기관들을 거치면서 뭐 한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써왔고 그 검증된 보고서가 외부로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치지만 수도권 지역에 가격이 네. 올랐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시적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그 2020년 수포 예산안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에도 수포 예산안, 2020년에도 수포 예산안이에요. 9.5% 늘렸고 9.1% 늘렸어요. 확정된 예산안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포 예산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아이한테 용돈을 늘려주면 무조건 아이가 건강해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우유 사 먹을지 아니면 불량식품 사 먹을지가 중요하다. 근데 예산을 어디다 썼냐면 2019년 예산은 1번, 그러니까 예산을 12가지 부문으로 쪼갭니다. 그 12가지 부문 중에 첫 번째가 1. 보건복지 고용 부문이에요. 이 보건복지 고용 부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2019년에는. 근데 2020년 예산을 보면 SOC 부문, 산업 중소 에너지 부문, 환경 부문, R&D 부문 이 네 가지를 경제 부문 예산이라고 합니다. 경제 부문 예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예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부동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SOC 예산에 집중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SOC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의 경우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가치 상승을 봐야 됩니다. 가치 상승. 그 지역 자체의 가치 상승.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주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 뜰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은 허허벌판인데 뭐가 많이 생기네. 앞으로 뭐가 많이 생길 것 같네. 앞으로 GTX가 들어설 것 같네. 앞으로 여기 들어설 것 같네. 가치 상승폭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SOC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지를 좀 주목해 보면 이 수도권 지역에 다양하게 고르게 SOC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가치 상승폭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서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이다라고 결정한 네. 그 돈이 쓰여지는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개발이 되느냐, 건설이 그렇죠. 되느냐, 정부 주도로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가치끼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다. 세 가지 지역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가치 상승폭이 클까? 지금 스테이터스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나 변화할까를 보신다면 투자 관점에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